화요일 오후 3시. 이수지는 늘 그랬듯이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신축 원룸 건물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42세,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녀에게 이 일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3층 계단참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던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그 눈빛, 그 걸음걸이, 그 어깨에서 5년 전 산속에서 추락사로 죽었다던 남편 김태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남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하지만 그는 이미 건물 밖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남편을 봤다고 생각하는 자신, 미친 게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 과연 수진이 본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5년 전 죽었다던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소름 돋는 진실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2019년 3월. 대한건설 시공팀 부장 김태원은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현장 전문가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는 경기도 용인에 건설 중인 고급 전원주택단지 그린힐스 타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총 200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대한건설의 야심작이었고 분양가만 세대당 8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주거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초공사 과정에서 철근량이 설계도면보다 30% 부족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안 조사 결과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부실공사잖아. 태원은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입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박영철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그린힐스 타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김 부장. 기초공사부터 모든 게 엉망입니다. 이대로는 입주민들이 위험해요. 박영철 사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부장, 자네 집은 전세 아닌가? 다은이 대학 등록금은 어쩌고? 그래도 사람이 살 집인데요.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태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원이 계속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자 박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태원, 너 지금 나와 회사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제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임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태원이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장님, 이제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단순 안전사고로 처리했어.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실공사 때문에. 김태원, 박 사장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37번 현장으로 와. 새로운 부지 답사를 함께 가자고.
그날 밤 태원은 아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현장 답사 나가야 해.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것이 부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수진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 청소 현장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상가 건물. 하루에 서너 곳을 돌며 계단과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130만 원 정도. 여기서 딸 다은의 대학 등록금과 시어머니 병원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할게요. 20살 딸 다은이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라도 제대로 공부해야지. 수지는 딸의 미래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만큼은 졸업시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수지는 매일매일을 버텨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실과 타협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돌아가신 거 맞죠?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수지는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원룸 계단에서 만난 그 남자는 왜 그렇게 남편과 닮아 있었을까요? 다음 날 수지는 다시 그 원룸 건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수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착각한 것이라고. 그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본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혹시 모르니까 며칠 더 와보자. 수지는 건물주에게 일주일 더 연장해서 청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건물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 건물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CCTV 모니터를 힐끗 보며 관리실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오후에 키 큰 남자분 보셨어요?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쓴. 3층에 사시는 분 말씀이세요. 박성민 씨.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 태원의 가명일까요? 그분이 언제부터 사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나?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에요. 일용직 일하시는 것 같던데. 일용직. 남편이 대한건설 시공팀 부장이었는데 일용직이라니. 혹시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던데. 수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이도 맞고 체격도 비슷하고. 사흘째 되던 날, 수지는 2층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공동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리듬감 있는 발걸음.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기른 얼굴이지만 그 이목구비는.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도 수진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먼저 고개를 돌리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수진은 옥상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번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한복판에서 마주 섰습니다. 당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김태원 씨 아니세요?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까지. 당신 정말 우리 남편 맞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감추고 있던 마스크가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5년 전의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남편이 살아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왜 몰랐죠?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5년이에요, 5년. 저와 다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5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매일 밤 울면서, 그리워하면서. 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분노와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다은이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던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수진아, 나도 어머님은 아들 잃었다고 매일 우시고, 저는 생계비 벌려고 이런 일까지 하는데, 수진이 태원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왜요? 왜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속였어요? 태원은 아내의 주먹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이유가 있어. 수진아,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두 사람은 옥상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태원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해줘요. 왜 죽은 척 했는지, 5년 동안 뭘 했는지, 다.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박 사장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뭐라고요? 37번 현장 답사라고 속이고 산속으로 데리고 간 거야. 거기서 나를 밀어뜨렸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걸려서 죽지 않았어. 며칠 동안 의식불명이었는데 산속 암자 스님이 구해주셨지. 그럼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박 사장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건 우리 가족도 위험하다는 뜻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식구들까지 해칠 수 있어. 태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대한건설의 부실 공사를,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한 증거를. 5년 동안 5년 동안 박성민이라는 가명으로 살면서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어. 수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5년간 속았다는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조금만 더, 수진아. 박 사장과 대한건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증거만 찾으면 돼. 수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뭐,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함께 할게요. 태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당신 혼자 위험한 일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함께해요, 끝까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자세히 말해줘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스님께서 3개월 동안 돌봐주셨거든. 그 다음에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여러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들어갔어. 대한건설 말고 다른 회사들까지. 태원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정말 충격적이었어. 대한건설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썩어 있더라고. 어떻게요? 부실공사가 일상화되어 있어. 철근은 항상 부족하게, 콘크리트는 물을 많이 섞어서 약하게, 기초공사는 대충. 태원은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기록한 거야. 어떤 현장에서 어떤 부실공사를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수진이 노트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과 사진들, 그리고 도면들까지. 이렇게 많이 특히 그린힐스 타운 입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 태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주한 지 2년 만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3년 차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지금은 기초가 침하되고 있어. 얼마나 심각한데요? 201호에 사는 박정민 씨 집은 거실 바닥이 5cm나 기울어졌어. 아이가 공을 굴리면 한쪽으로만 굴러가.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04호 김영희 씨는 겨울에 동파 사고가 나서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건설회사에서는 입주민 과실이라고 발뺌해. 세대당 8억 원씩 주고 산 집이 그렇게 됐다고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야. 새집 증후군도 심하고 곰팡이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태원은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갈라진 벽, 곰팡이가 핀 천장, 기울어진 바닥들. 이 모든 게 5년 전 내가 경고했던 부실공사 때문이야.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수진아. 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야. 박영철과 대한건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겠네요. 맞아. 지금까지는 현장 직원들 증언이나 사진 자료 정도만 모을 수 있었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태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가 필요해. 이메일, 회계장부, 설계 변경 지시서 같은 것들. 수진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제가 대한건설 본사에 취업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청소업체 통해서 본사 야간 청소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어? 너무 위험해. 당신이 5년 동안 혼자 위험한 일 한 거보다는 낫죠? 수진의 제안에 태원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겠어? 해야죠. 이제 우리 가족이 당당하게 살려면 태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둬. 알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해. 하루에 한 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찾아야 해요? 태원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그린힐스 타운 관련 모든 내부 문서, 특히 설계 변경 지시서와 자재 구매 내역. 두 번째, 박영철 사장의 개인 이메일과 통화 기록.
내가 죽었다고 발표했을 때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세 번째는요. 회계장부, 부실공사로 절약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 수진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사장실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야간 청소원이면 가능해. 대부분 회사들이 밤에 청소하거든.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일주일 후부터. 먼저 청소업체에 지원해서 대한건설 담당자로 배정받아야 해. 태원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당연한 거죠. 우리 부부잖아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다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언제 들어와요? 할머니가 찾으세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태원에게 눈짓했지만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너무 위험해. 알겠어요. 다은아, 엄마 좀 늦을 것 같아.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수진이 태원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와 어머니에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는 절대 안 돼. 알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여기서 만나면 안 돼. 혹시 누가 의심할지도 몰라. 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용산역 3번 출구 앞 카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알겠어요. 수진이 계단으로 향하려다 멈춰 섰습니다. 여보, 응? 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야. 수진아. 매일 밤 너희들 생각에 잠 못 잤어. 이번엔 꼭 성공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 반드시 성공시키자. 수진이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을 때 태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이 5년의 이별을 이기고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이제 시작될 위험한 일들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대한건설과 박영철 사장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린힐스 타운 입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다은아,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아빠가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그리고 대한건설이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클린원 청소용역의 직원이 되어 대한건설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23층짜리 대한건설 본사는 수진에게는 적의 심장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입 직원이시네요. 저는 팀장 김순희입니다. 50대 여성 팀장이 수진을 반겼습니다. 네,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간 청소는 처음이세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수진에게 청소구역을 배정해 줬습니다. 15층부터 20층까지 담당하시면 돼요. 특히 임원진 사무실이 있는 20층은 더 꼼꼼하게.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층이라면 박영철 사장실도 있을 것입니다.
20층에는 누가 계세요? 사장실, 전무실, 상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청소하시면 돼요. 그날 밤 10시 본격적인 야간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15층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며 건물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18층 설계팀, 시공팀 사무실, 19층 회계팀, 법무팀 사무실, 20층 사장실, 전무실, 상무실. 드디어 20층에 도착한 수지는 긴장한 채로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 대표이사라고 쓰인 문패가 보였습니다.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은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평범한 청소원으로서 의심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수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청소원이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게 되면서 수진이 혼자서 20층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밤 11시 30분, 건물에는 경비원과 청소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네. 넓은 사장실 안에는 큰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벽면에 설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먼저 책상 위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린힐스 타운 사후관리 대책회의라는 제목의 회의록이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오나? 수지는 재빨리 문서를 제자리에 놓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수지는 박 사장의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수천 개의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검색창에 김태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건 검색 결과에 충격적인 이메일들이 나왔습니다. 제목 김태원 문제 해결 방안, 보내니 박영철, 받느니 최민호 전무, 내용 김태원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내일 37번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처리하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이 이메일과 관련된 모든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이메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 그린힐스 타운 부실공사, 은폐 방안. 내용 김태원의 보고서는 모두 폐기했다. 언론사 접촉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유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여 입을 막자. 현장 직원들도 모두 입 단속시켰다. 또 다른 이메일. 제목 인부 사망사고 처리 완료. 내용 3명 사망사고는 작업자 부주의로 처리 완료. 유가족들과 합에 맞췄고 언론 보도도 최소화했다. 김태원 제거 후 더 이상 문제 없을 것.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냉혹하고 악랄한지를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컴퓨터 자료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수지는 금고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금고는 전자시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원이 가르쳐준 대로 박 사장의 생년월일을 입력해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힐스 타운 착공일을 입력해봤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과 함께 여러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밀 도장이 찍힌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그리닐스 타운의 실제 설계도와 시공 지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 설계도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철근량은 절반으로, 콘크리트 강도는 70% 수준으로 줄인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마들. 수진은 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문서를 촬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최민호 전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청소하러 왔는데요. 수진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청소? 그런데 금고가 왜 열려 있죠? 최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금고요? 저는 몰라요. 처음부터 열려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요. 금고 비밀번호는 사장님밖에 몰라요. 최 전무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좀 봅시다. 수진의 핸드폰에는 방금 찍은 모든 증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요? 개인 휴대폰인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으니까 확인해야죠. 최 전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다른 청소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어디 계세요? 김 팀장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최 전무가 잠깐 주의를 돌린 사이 수진은 재빨리 찍었던 사진을 태원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수진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팀장이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도 계시네요. 야간에 웬일이세요? 김 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아, 서류 가지러 잠깐 들렀어요. 최 전무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수진 씨, 청소 다 끝났으면 내려가죠. 네, 팀장님. 수진은 김 팀장과 함께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최 전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후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전무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 잘하라고. 이상하네. 보통 야간에는 임원들이 안 오는데. 수진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최 전무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즉시 태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사진 받았어요. 받았어. 대단해. 수진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들켰을 수도 있어요. 최 전무가 의심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둬. 더 이상은 위험해. 하지만 아직 안 돼. 지금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너무 위험했고 언제 정체가 드러날지 몰랐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는 안 나갈게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에 고발할 거야.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한건설이 이미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이 청소 일을 그만둔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원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원 씨죠.
냉랭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대한건설 박영철 사장입니다. 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 부장. 어떻게 내 번호를? 자네 부인이 우리 회사에서 일했잖아. 실력이 참 좋더군. 박 사장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청소 참 깨끗하게 하던데. 자료 복사는 더 깨끗하게 하더라고? 태원은 수진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럼 내 말을 들어. 오늘 밤 10시에 그린힐스 타운 37번지로 와. 37번지. 5년 전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자네 부인과 딸,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함정인 걸 알면서도 태원은 즉시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박 사장이 연락했어. 우리 들켰어. 뭐라고요? 지금 당장 다은이랑 어머니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당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박 사장을 만나러 가야겠어. 안 돼요. 함정인 거 뻔하잖아요. 하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지 마요. 저도 함께 갈게요. 절대 안 돼. 5년 전처럼 혼자 당하라고요?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요. 태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아.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요? 모든 걸 실시간으로 방송할 거야. 방송이요? 그래. 내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거야. 태원이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이 뭘 하든, 뭘 말하든 전국에 생중계될 거야. 그럼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해. 지금 준비 중이야. 태원은 이미 5년 동안 알고 지낸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진수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김 기자, 대한건설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 순간이야. 정말인가요? 그럼 저희가 생중계 준비할게요. 밤 10시 그린힐스 타운 37번지. 미완성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태원과 수진이 도착했을 때 박영철 사장과 최민호 전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김태원. 박 사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도 함께 오셨네. 청소 실력이 뛰어나다던데. 수진이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태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이 녹화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생중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5년 만이네. 박 사장. 그래. 그때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 실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실수야? 죽이려고 했다고? 증거라도 있어. 박 사장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대화가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내가 보낸 이메일, 회계 조작 기록, 부실공사 지시서까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야.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아. 그럼 내 입으로 직접 말해줄래? 5년 전 여기서 나를 밀어뜨린 것도, 그린힐스 타운 부실공사도. 박 사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태원, 너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녹음, 이미 늦었어. 태원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박 사장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 내가 한 말 모두 기록되고 있고. 최 전무가 다급하게 박 사장을 말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박 사장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생중계든 뭐든 상관없어.
너희들 오늘 여기서 죽는다. 죽인다고. 5년 전처럼. 그래! 5년 전에 너를 여기서 밀어뜨렸지.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하잖아.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린힐스 타운은 처음부터 비자금 조달용이었어. 철근, 콘크리트 손대서 30%나 절약했다고. 사장님! 최 전무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부 3명 죽은 것도 내 책임이야. 괜히 문제 삼지만 않았어도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태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봐. 입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도. 입주민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게 뭐 있어?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박 사장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생중계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대한건설 박영철 사장님, 살인미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방금 전 생중계에서 모든 범죄를 자백하셨습니다. 박 사장이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국의 수만 명이 그의 자백을 듣고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대한건설 사건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대한건설 박영철 사장 살인미수 자백. 그린힐스 타운 부실 공사 진실 드러나. 5년간 숨어 지낸 김태원 씨, 극적 생환. 태원과 수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그래. 정말 해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 다은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다은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아빠야. 네.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어. 다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원을 바라봤습니다. 태원이 천천히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은아, 아빠야.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내 딸. 부녀는 5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할머니도 나와 이 광경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한 달 후 박영철과 최민호는 각각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치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린힐스 타운은 전면 재건축이 결정되었고 입주민들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원은 건설업계 내부고발자 보호단체에서 일하며 부실공사 척결 활동에 나섰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자원봉사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은이는 건축학과로 전과해서 아버지의 뒤를 잇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처럼 정직한 건축가가 될래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4명이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수진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있다는 게.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태원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응?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처음부터 함께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태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긴 시련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린힐스 타운 사건 이후 건설업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내부고발자 보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박영철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대한건설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김태원과 이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5년간의 이별을 끝내고 다시 만난 부부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결국 승리를 거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